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람의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2013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수 오범조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의 그 어떤 건강 강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방송에서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뭔가 피로라는 거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 같은 게 있다는 소개보다는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피곤한 건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기준 정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떤 획기적인 약 같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듣고 나시면 약간 김이 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3년 이후로 12년째 지금 이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고요. 뭐 사실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뭐 피로하면 보통은 제가 이런 걸 방송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텔레비전에 얼굴 팔고 나면 이런 걸로 저를 찾아옵니다. 내가 굉장히 피곤한데 피곤은 간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내 간 기능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과연 피로는 간 때문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간 기능이 그렇게 나쁜 분들조차도 그렇게 피곤한 걸 느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가 너무 잘 먹혀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피곤하면 간이 나쁠 거야. 그러니까 뭐 땡땡 이 약을 사 먹어야지. 근데 아주 약간 단서를 드리면 실제로 애매모호하게 피곤한데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약을 8주 동안 먹였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인데 근데 그건 거꾸로 피로의 원인이 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로한데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이 저 약을 먹고 간 수치가 떨어지니까 피로가 좋아진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과대 광고죠. 반은 맞는 말입니다만 피곤한 이유가 다 간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또는 오늘의 주제 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사실 저랑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로 꽤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나는 지금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치료 자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다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염증이 심해져서 또는 치료 과정에서 빈혈이 생겨서 근데 대부분은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건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또는 치료가 끝나고 상당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있을 수가 있고 핵심적으로 꼭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환자분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곤을 호소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 피로가 뭐냐? 우리가 피로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이 있을 텐데 피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방송을 보고 나서 나도 피곤하니까 병원 가서 물어봐야지 라고 하고 오시지만 근본적으로 피로한 사람을 환자로 이제 넘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은 꽤 제한적이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피로를 병으로 진단받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다양하죠. 피로하다는 건 단어 하나로 표현하지만 증상은 다 다릅니다. 전날 잠을 좀 못 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음날 몸이 좀 찌뿌둥하다거나 그다음에 잠을 못 자고 피곤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밥맛이 없다. 또는 밥맛이 너무 넘쳐서 살이 확 빠지거나 찌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번 볼까요? 뭐 이건 암 환자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7살인 회사원인데 이 사람 딱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잠도 좀 적어졌고 움직임도 적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 빼려고 한 적이 없는데 8kg나 줄었습니다. 피곤한데 체중도 줄어든다? 뭔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이제 60세 가까이 된 분인데 건강검진을 하러 오죠. 이런 분들 저랑 상담할 때 보통 어디가 불편해서 검진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피곤하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 라고 하는데 검진하면 맨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괜찮은데요. 그런데 본인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심시간만 지나면 딱 요 정도 시간만 되면 노곤한데
지금은 봄이니까 춘곤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1년 내내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거죠. 사전적으로는 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가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는 무슨 이렇게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내가 지쳐서 이 사진에 있는 이런 동물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피로한 거고요. 피로라는 단어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잠 못 자서, 어제 좀 과로해서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피곤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 병적으로 만성 피로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한 작년 12월부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좀 오래됐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를 6개월이나 쌓아놨다가 병원 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저께까지 멀쩡했는데 어제부터 피곤해 이러고 병원을 오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왜 피곤하냐라는 건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랫동안 피곤한 게 기준은 6개월이고요. 6개월 동안 다들 피곤한데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뭐 보양식을 먹으려고 해볼 수도 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한번 10시간 정도 실컷 잠을 자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영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성 피로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고, 그런 단어가 사실은 제가 학생 때는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공공연하게 피로를 병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교수님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10년 전에 정식으로 이런 병을 인정했습니다. 뭐냐면 6개월 이상 노력을 했는데도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몸과 마음의 어떤 그 피곤한 상태, 잠 잘 못 자고 축 늘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정신이 나약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피곤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던 일을 못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저도 어제 잠 못 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죠. 뭐 어깨가 아프다거나 목이 뻣뻣하다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어떻게 힘들게 출근을 하면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도 일을 하면 병원에 꼭 안 오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오늘 3시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피곤한 티를 내면서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되게 피곤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3시에 제가 발표를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고 들어 누워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제가 안 오면 이상하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상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오는 분들이, 종합병원에 오는 분이 피로라는 단어로 진료보는 분이 많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명으로는 존재하는데, 그런 병명이 국가에 접수되는 비율이 1년에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천천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로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2대1의 비율로 여자 쪽이 더 많고요. 여성에게서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다들 피곤하다고 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처음 시작은 뭐 맛을 못 느껴, 냄새를 못 맡아 이런 말씀들을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휩쓸고 간 다음에 병원에 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피로입니다. 예전과 달리 몸 상태가 한 예전에 100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70 이하 정도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피로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법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피곤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피곤할 수 있는 이유들을 쫙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혹시 병 아니야? 뭐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병, 그러니까 여기 색깔 칠해져 있지 않은 거 보시면요. 빈혈 있으면 피곤할 수 있고요. 사람이 우울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생겨도 피곤할 수 있지만 색깔 칠해놓은 게 반이고 안 칠한 게 반이잖아요. 안 칠해져 있는 게 병원에 와서 발견되면 사실은 고맙죠. 약을 쓰면 싹 되돌아옵니다. 근데 색깔 칠해놓은 걸 보시면
내가 왜 피곤한지는 사실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잠 잘 못 자는 게 1, 2등이고요. 좀 잘 못 먹었을 가능성 또는 생각보다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오시면 6가지 중에 뭔가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대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이런 검사로 한 번에 알 수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암 환자와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병원에 왔을 때 대부분 원인을 못 찾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명 정도가 피곤하다고 왔을 때 한 2~3명 정도가 검사 쫙 해보면 뭔가 나옵니다. 빈혈이 있으니까 뭐 철분제를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울증 약을 또는 당뇨가 발견됐으니 당뇨약을 쓰면 돌아옵니다만 대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피곤하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푹 쉬시면 낫습니다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쉬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한 거랑 같이 묶여서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수면장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극심하게는 덧셈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평소에 잘하던 걸 못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요. 암 환자의 피로는 사실 그거보단 조금 원인이 분명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암에 걸려서 또는 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분들은 암과 관련된 피로가 확실합니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좀 딱하게도 쉬어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만 암 환자의 피로는 암이 해결되면 같이 없어질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근데 수면장애나 기억력 감퇴보다는 통증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아프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하면 한 번 정도는 병원 가서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피곤한 사람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병원 오시기 전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피곤했더라?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아니라면 언제 더 피곤하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만 좀 피곤하고 아침에 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수면과 관련된 약을 먹는 시간이 저녁에 먹으면 적절한 약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졸릴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아침에 먹었으면 좋겠는 약을 저녁에 먹으면 그게 수면 시간을 넘어가서 조금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을 적절한 시간에 먹고 있느냐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급성 피로,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피곤한 건 어쩌면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부터 피곤했는데 왜 피곤한지 이유를 알면 사실은 병원에 오기보다는 그 이유를 먼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굉장히 피곤하다고 온 60대 여자분 이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있었는데 먹는 약도 없고요. 피곤한 게 6개월쯤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피곤한 이유가 뭐였냐면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뭔가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러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데 그게 본인의 수면 습관과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겁니다. 잠을 덜 자고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평소보다 한 2~3시간 일찍 깨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낮 시간에 아무리 쉬어도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사실은 잠자는 시간을 조금 바꿔줬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으면 밤에 자는 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라도 원래 자는 수면 시간을 확보해 줬으면 됐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낮잠으로 보충이 안 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달라져서 그때부터 피곤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설문지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 한번 피로도가 몇 점인지를 보여드릴 생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피로도 설문은 사실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 저도 저거 체크하면
아슬아슬하게 피로한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을 정도로 저 설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병원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 하나 기억하시면 오늘 얘기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스페인의 의사가 본인이 그림도 잘 그리는 의사가 본인이 직접 피로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자주 갖다 쓰는데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피로는 두 가지. 뭘 물어보냐면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느끼기에 나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제 그겁니다. 한 5점 정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 이런 사람은 병원에 올 일이 없겠죠?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피곤한데? 그래서 그렇게 느끼죠? 좀 더 피곤한데? 그러다가 이 정도면 너무 피곤해 라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도 안 피곤한 사람 병원에 안 오고요. 너무 피곤한 사람 병원에 못 옵니다. 대개 병원에 오는 사람은 요 3, 4번인 사람들이 오는데요. 피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겉보기에 멀쩡해도 난 요 정도 피곤하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그래 병원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하루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가지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 의사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덜 중요한 걸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버립니다.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씻고 먹고 하고 남는 시간 중에 해야 될 일들이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씩 버려야겠다. 뭐 예를 들면 매주 취미로 나가는 운동 하나 정도 쉬어야겠어. 운동 안 하고 매주 만나던 사람 안 만나고 주말에 한 번씩 가던 교회도 안 나가고 뭔가 하나씩 버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면 이때쯤에는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데 피곤해서 원래 하려던 일을 못하면 그때는 한번 의사한테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이 100% 건강했던 분이 10%만큼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덜렁 병원에 와서 내가 일주일 전보다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이유를 알고 싶어 이러면 난감합니다.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한 지난 몇 달 동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점점 에너지도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기 시작했다. 뭐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늘 하던 게 있었는데 한 2-3가지 정도 맨날 빼먹고 살아. 근데 까먹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일이 샌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의사랑 상담을 하시면은 유의미한 이유를 찾아서 되돌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부탁을 해서 한국말로 바꿔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피곤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이 피곤해서 하려는 일을 얼마나 못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평소에 하는 일 중에 일부를 이제 할 수가 있다. 근데 썩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 번쯤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가버리면 병원에 오실 일도 없겠네요.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에서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피곤하면 나도 한번 의사 만나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의사들이 이걸 평가하고 치료를 해주느냐에 대한 치료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없던 게 나타났느냐랑 있던 게 없어졌느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못 잔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체중이 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어떤 게 변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대단한 검사가 없고요. 우리가 병원에 뭐 수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입원할 때 혈액 검사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뭔가 하려고 할 때 기본 검사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기본 검사입니다. 딱 그 기본. 뭐
콩팥이나 간 기능에 문제는 없나? 또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에는 문제 없나? 뭐 이런 갑상선 호르몬, 염증 뭐 이런 몇 가지들을 쫙 긁어서 한 2, 30가지 정도의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상이 없다는 걸 제가 미리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상이 없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고 난 피곤해. 그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얘기가 좀 들어가죠. 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질환과 관련된 피로는 100% 질환이 없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조금은 낮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100점 정도의 체력이었는데 지금 50점이다. 근데 이거를 100점으로 되돌릴 생각하고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 80점 정도까지만 회복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셔도 교과서에 있는 대로 진료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진료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약을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약을 너무 잘못 설명하면 약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너무 많은 약을 먹는 분들한테는 피곤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빼드립니다. 뭐 몇몇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 뭐 예를 들면 척추 협착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안 아프려고 이제 먹는 약 너무 오랫동안 쭉 먹어왔는데 이거 먹으면 몽롱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성분 좀 빼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코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고혈압인 분들이 콧물 감기약을 같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의사가 바뀌었는데 이전 처방을 보고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지난번 약 드려야죠. 그리고 콧물 약을 쫙 매일매일 줍니다. 난 지금 콧물도 안 나는데. 근데 코감기 약이 드셔보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는 콧물이 났으니까 먹었을 텐데 왠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먹고 있다? 늘 졸리겠죠. 졸리니까 피곤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도 몸이 축 늘어집니다. 이런 분들 우울증 약 조금 자기한테 잘 맞는 약 주면 기분이 탁 좋아지면서 몸도 훨씬 거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실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대부분에서 현재까지 한 30년 정도 제가 옛날 논문부터 찾아봤는데 피로 개선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운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김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하기 싫어서 집에 있고 그래서 피곤이 심해지는데 운동하라고 권하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해결되지 않는 피로는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좋아지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꾸로 이걸 되돌려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비만과 비슷하게 피로도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한 게 매일매일 똑같이 쫙 피곤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더 피곤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시간대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어오게 하면 적으면서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먼저 하고 났을 때 몇 시간 후에 피곤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면 사실은 본인이 답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있고 일기 써보라 그러면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의사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가 가장 피곤한지를 한번 이렇게 정도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운동이고요. 병원에서는 운동을 시켜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동을 좀 먼저 실천해 보시라.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니고 밖에 나가시면 지금 보람의 공원이 있고요. 한 바퀴를 돌면 800m인가 600m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바퀴 정도만 싹 돌아도 1km 이상을 걷게 됩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햇빛 쬐면서 한 1km, 2km 정도씩만 걸으셔도 건강이 훨씬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갑자기 시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안 피곤할 때의 생활 리듬을 다시 되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곤하다 보면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수면 시간을 억지로 늘린다거나 안 자던 낮잠을 억지로 자거나 밤에 더 자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과하게 쌓여서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게 되면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영양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양식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골고루 이것저것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고,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별로 챙겨서 좀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항암 효과 이런 과대 광고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 슬라이드는 저는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약물, 그래도 의사인데 병원에 오셔서 뭔가 들었으면 치료제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제가 넣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의사 자격증을 딴 지는 올해로 18년째인데 이 약을 처방을 해드린 경우는 1년에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그 ADHD 환자들이 쓰는 약입니다. 저걸 쓰면, 제가 ADHD 환자가 아닌데 저 약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밥 생각도 안 나고요. 졸리지도 않습니다. 식욕과 수면력이 동시에 없어지고 아주 잠을 안 자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람을 반짝 깨웁니다. 그래서 밤새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먹어보고 제가 효과를 체험했고,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사람한테 주는 약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슨 약이냐면 기면증 환자한테 줍니다. 내가 이것저것 노력해봤는데 낮에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나는 낮에 깨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쯤 있는데 낮에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 약을 좀 주는데, 그렇게 하면 반짝 깨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을 처방해 본 경험이 벌써 저도 오래됐는데, 간암이 말기로 진행됐던 분이 간성혼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몽롱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써 있는 4가지 약 중에 어떤 약 하나를 먹기만 하면 정신이 반짝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반짝 돌아왔을 때 뭘 하냐면 부인과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씁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또 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으면 번쩍 깨워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번쩍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방할 생각은 없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단기간이라도 내가 뭐를 좀 해줘라고 요구하면 만지작 하는 카드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한 명한테밖에 써본 적이 없고요. 스테로이드가 만능인 시대가 됐습니다만 스테로이드를 쓰면 한약에도 들어가 있죠. 이제 이걸 쓰게 되면 피곤이 풀리게 되는, 그러니까 보약이라 그러죠. 보약 같은데 저런 성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피로가 호전되는 효과가 10에서 20%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 복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70에서 80%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분을 저는 처방해주지 않습니다만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한약방 가서 뭔가 약을 받으시면 내가 이런 성분을 먹게 될 수는 있다. 다만 정말로 부신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천연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져서 기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 검사에 제가 들어있긴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분들 혈액 검사를 했는데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것 같으면은 저걸 줍니다. 단기간 한 2주나 3주 정도 잡고 저걸 주면 정말로 좋아지고요. 한번 딱 자극을 해주면 꽤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긴 하는데 그런 분이 정말로 1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온 분들이 검사해서 저게 부족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은 있지만 피로에 대한 근본적인 약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하고요. 운동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생각하기에 피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약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뇨, 어떻게든 혈당을 낮추면 목숨이 연장되니까 당뇨약이 미친 듯이 개발되고 있죠. 근데 피로를 과연 어떤 약으로 좋게 하면은 저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뭐 전 세계 인구 집단이 이득을 보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종류가 좀 별로 없고요. 선택지가 애매한데, 그래서 수십 년간 나와 있는 피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운동밖에 없다. 이거는
의대 교과서랑 체대 교과서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오래된 논문이거든요. 한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맷집,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아놓는 맷집이 커지기 때문에 피로를 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감정도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피로에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면 좋겠느냐인데 사실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아무거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뭐를 그래도 좀 내가 체계적으로 뭘 좀 실천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을 좀 하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안 걷던 사람이 하루에 600m씩만 꼬박꼬박 걸어주셔도 한 석 달 이내에 건강이 금방 달라질 거고요. 저항성 운동은 대단한 건 아닌데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금방 좋아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운동 전문가는 아닌데 수건을 하나, 집에 있는 수건을 이렇게 말아서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요.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걸 하나 구하시면, 밴드도 대단한 밴드는 필요 없습니다. 조금 센 종류의 고무줄 같은 걸 구하셔서 양손에 쥐고 겨드랑이에 그 수건을 낀 쪽 팔을 바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셔도 이 전완부랑 어깨 근육이 굉장히 땡깁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근육량이 적은 편이 아닌데도 이게 저한테는 고문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수건을 다시 왼쪽에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한 20번씩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나중에는 팔이 후두루두 떨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근력 강화가 효과를 언제 보게 되느냐? 운동 한 번 했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꾸준히 했을 때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2달 정도면은 사람 몸이 충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걷기, 달리기 이런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몸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한 10년 전에 서울대병원을 다녀가는 유방암 환자들한테 운동을 좀 시켜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암 환자가 운동이 더 중요하지만 이렇게 출석 체크해갖고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출석률이 제일 안 좋은 분들이 남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출석률이 제일 좋은데 여자분들이 열심히 올 수 있는 암 종류가 딱 유방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을 경험했던 여자분들 나이도 조금 비슷하고 출석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시켜봤는데 주 2회 12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갱신해 가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봤는데 효과 굉장히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게 좀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운동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단한 운동하실 필요 없고 사실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것도 좋고 이것도 대단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 꽤 효과가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는 집에 있는 생수병 한 요 정도 크기의 생수병 꽉 채운 것만 가지고도 이런 동작들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요새 하도 유튜브가 좋아서 따라하게 해주는 동작들도 굉장히 많고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그 운동을 할 때 도움도 되지만 이제 넘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균형 감각을 좀 되찾기 위해서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저는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태극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동 효과보다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태극권을 하는 분들이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태극권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육을 늘려주거나 이런 효과, 땀이 나거나 하는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의 중심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면 중심이 옮겨가는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저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시간에 뭔가 움직일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데 병원 가서 물어봐야지라는 아까 그 그림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자.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곤란하다. 잠을 잘 자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피곤하지 않았던 옛날의 내 생활 리듬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실천 방안을 좀 써봤습니다.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여기 보라매 공원 한번 싹 나가셔서
햇빛 쬐면서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라도 아주 늘어지게 푹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소보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더 잘 생각으로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려는 노력을 반복하시다 보면 좀 지루하지만 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요 5번도 꽤 중요합니다. 오늘 왔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분 제가 2달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 항상 피곤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덩치가 저보다 좋고요. 고혈압약 하나 받으러 오는 분인데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직업이랑 하루 일과를 이제 오래 알게 됐으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에너지도 충분하고 건강한 사람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너무 많은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내가 가진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맨날 다 쓰고 바닥날 때까지 쓰고 살면 하룻밤 뭐 잘 잔다고 해서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배터리에다 비교를 한다면 그 배터리의 크기를 키워서 에너지 용량을 올리는 건 운동입니다만 사실은 덜 쓰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좀 덜 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무조건 해야겠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덜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그냥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저 만나셔도 되지만 다른 의사 만나서도 피곤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피곤하다는 걸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피곤한데 왜 나한테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물어보는 게 어떻게 피곤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예전보다 이만큼 피곤해서 원래 하던 일을 이만큼 못하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어쩌면 이게 환자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언제부터 피곤한가도 꽤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피곤하냐는데 이틀 전 이러면은 사실 환자 대접 못 받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됐고 많이 피곤해서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맞다면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 쉴 만큼 쉬어보고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안 되돌아오는데 라고 하면 병원 한번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검사로 알 수 있죠. 뭐 빈혈도 있고요. 뭐 간 기능이 나빠졌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제 이런 경우 발견되면은 꽤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달이면 약 쓰고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플 수 있잖아요. 무릎이나 허리 아플 수가 있는데 아파서 통증약을 오래 먹다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 위장 장애가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오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이게 누적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를 좀 알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인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난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데 한번 원인 알아야겠어. 병원 오실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없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잠 못 자는지, 그 다음에 혹시 예전보다 좀 우울해져서 가장 흔한 경우는 갱년기 여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폐경 또는 완경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한 얼마 정도 이내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피로하기 전에 사실은 감정의 변화가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인을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물어보다 보면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는 진짜 빨리 병원 오셔야 된다. 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곤한데 살이 빠져. 근데 이제 얼마나 빠지면 이상하느냐? 60kg쯤 나가는 사람이 살 빼려고 안 했는데 3개월 내에 6kg 이상 빠지면 그러니까 10% 이상의 체중이 3개월 이내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걸 오랫동안 관찰하지 말고 빨리 병원 오시는 게 좋습니다. 피곤한데 살이 빠진다는 거는 약간 위험한 사인일 수 있고요. 밤에만 열이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진단명을 말씀드리면 자꾸 내가 이런 병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까 봐 잘은 말씀 안 드리는데 피곤한데 체중이 빠지면서 밤에만 열이 난다 그러면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그 평가가 필요할 거고 무슨 약 먹고 있는지 한번 쫙 나열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루에 먹는 약이 무슨 종류가 있는데
이걸 가져오시면 의사하고 할 얘기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런 약을 먹으면서 피곤해졌으면 이 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걸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7세 남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 빠지고 피곤하다. 이 사람은 당뇨였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8kg나 체중이 빠지는데 피곤하니까 검사해서 당뇨인 거 알았고 약 쓰니까 빠졌던 체중의 절반 정도가 돌아오면서 피로가 싹 없어졌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은 검진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기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난 늘 피곤한데 왜 자꾸 의사들은 멀쩡하다고 그러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분은 검진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걸 물어봤어야 됩니다.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네, 본인은 인정을 안 하고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우울증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울증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숨어 있는 거 찾아내서 약 쓰면 금방 좋아지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행복하게 원인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원인을 찾자. 근데 못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100% 다 되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항상 20대 청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되돌리려고 최선은 다하는데 100%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걸 최대한 좋아지도록은 하려고 한다 정도가 환자와 의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운동해서 에너지를 키울 수도 있지만 덜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에너지를 덜 쓰면 뭔가 되게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아껴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 와야지 하는 이제 기준 아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암 치료해갖고 몸은 낫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력이 예전 같지 않죠? 또는 남들도 피곤하다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게 있을 때는 꼭 언제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 빠지고 식은땀 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고요. 원인이 될 만한 것들 한 번 정도 의사가 걸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피로는 단순한 한 가지 원인으로 피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여러 가지가 꼬여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이 될 만한 거를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안 하던 걸 하라고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운동 같은 경우는 안 한다면 꼭 하셔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안 하던 걸 좀 하면 좋겠는 거는 적당한 정신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독서, 퍼즐, 뭐 바둑, 장기 뭐 이런 종류의 약간의 그 머리 쓰는 활동도 조금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약을 써볼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약을 써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약 안 쓰려고 하고요. 절대로 피로를 내가 나약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암 치료가 끝났거나 또는 내가 암과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일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라도 항상 피로는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로로 진료받는 사람이 지금 5만 명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병원에 안 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를 고민이 된다면 가정의학과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드리고 원인을 한번 감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로라는 거를 그냥 달고 살지 말고 원인을 밝혀내고 되돌릴 수 있는 건 되돌려보자 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의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